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보통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점 미스터리하고 오싹한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맺음되곤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전형적인 형식을 바탕으로 한 긴 공포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하숙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렴한 월세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 하숙집은 오래된 2층 양옥집이었고 주위는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약간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숙집에는 나를 포함해 5명의 학생이 살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마을에서 오래 산 분이었고 항상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그런 넉넉한 인심 덕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갑자기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고 돌아누웠지만 노크 소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누구지? 궁금한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찝찝했지만 피곤한 탓에 그냥 다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다른 하숙생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각자 방에서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단순한 장난인 줄 알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노크 소리는 점점 더 기이해졌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고 마치 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한 세게 두드리는 소리로 변했다. 하숙집의 모든 이들이 이 현상으로 인해 불안에 떨었다. 결국 우리는 주인 아주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렸다. 아주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약 30년 전 이 집에는 아주머니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단서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 집이 사라지는 집이라고 부르며 기피했다고 한다. 아주머니가 이 집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지으려 맘먹었을 때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속에서 사라진 친척들이 나타나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더는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숙생들은 모두 다른 거처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학교에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로도 가끔 그 하숙집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여전히 새로운 하숙생을 구하기 어려워져 오래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 집의 앞을 지나칠 때면 으스스한 느낌이 들곤 했다. 마치 여전히 그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는 직접 경험한 공포의 기억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느꼈던 기묘한 기운은 매일 밤 나를 조용히 따라다니는 것만 같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하숙집 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문 너머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만이 가득하다. 이 이야기가 내가 그 집에서 겪었던 불가사의한 일의 전부이다. 만약 여러분이 외곽의 오래된 집을 보게 된다면 혹시 그곳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닌지 살짝 의심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산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토 이야기라고 불렀다. 그 전설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시작되었고 저택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교묘한 시선이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문득 서늘한 바람이 불면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섬뜩함에 빠져들곤 했다. 그 마을에는 은퇴한 교사인 김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소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지만 은퇴 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 저택을 리모델링하여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 어린 시선으로 그를 만류했지만 김씨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택으로 들어간 첫날 밤 김씨는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기로 했다. 오래된 저택 특유의 삐걱거림과 먼지 냄새가 가득했지만 욕심에 차오른 그는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 김씨는 2층에 올라가 큰 방을 찾았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옷장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이상한 것이 느껴졌다. 옷장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목조 인형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눈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김씨는 크게 개의치 않고 방 정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자정쯤 되었을까 희미한 소리에 눈을 떴다.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듯했다. 바람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번에는 더 뚜렷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가 그의 침실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고 문을 사이에 두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김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잠시 후 그의 방안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기상한 기분에 휩싸인 그는 다시 옷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인형이 없었다. 대신 바닥에는 인형의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당황한 김씨는 인형의 조각을 모아 원래대로 맞추려고 했다. 그러자 그의 손에 베어 날카로운 고통이 전해졌다. 피 묻은 손을 닦으며 그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깼고 침실 문 앞에는 끊임없이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껴졌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산이 부서지듯 불안해졌다. 인터넷을 뒤져 비슷한 경험담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노인은 거친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건 오래된 저주야. 저택의 옛 주인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혼이 그곳에 머물고 있지. 그 인형은 그의 혼을 봉인한 물건일 거야. 김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그 밤을 맞았다. 그날 밤 집안 가득히 울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결단을 하고 다시 옷장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을 때 날카로운 바람과 함께 인형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기도를 올리며 그 인형을 땅에 묻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그 후로 발자국 소리는 사라졌다. 김씨는 오래된 전설을 되새기며 저주가 풀렸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을 피했지만 김씨의 카페는 적어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들바람이 불 때면 옛 전설이 다시 떠오르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사온 주인공 민수는 유난히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두고 잠에 들었다. 새벽 2시 즈음 그는 귀를 간지럽히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다. 쓱 쓱 무언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초조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결국 창문을 닫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밤사이에 겪은 일이 신경 쓰여 벽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벽지에 이상한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벽지를 긁어낸 듯한 자국이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도 소리의 정체도 찾을 수 없었기에 그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며칠 뒤 민수는 바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그 쓱쓱 소리가 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고 민수는 겁에 질린 채 불을 켰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중에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민수는 잠에서 깨지 않으려 했으며 얕은 잠에 들었다. 그 후로도 매일 밤 이상한 소리는 계속되었고 민수는 점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선배이자 친구인 호진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호진은 민수를 위해 주말에 그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 주말이 되어 호진이 민수의 집에 도착한 밤 둘은 스릴러 영화를 보며 그 소리를 기다리기로 했다. 새벽 2시가 되자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쓱쓱.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호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비추며 다가갔고 드디어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벽을 살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치 그 소리가 사람을 비껴 흩어지듯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중 호진은 스마트폰 불빛 아래 벽 한쪽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다. 도와주세요. 둘은 섬뜩함에 얼어붙었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들은 이 집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아침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진 끝에 집은 몇 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임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 집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채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민수와 호진은 그 실종 사건과 현재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그 글씨가 발견된 벽을 뜯어보기로 결심했다. 벽지를 벗겨내자 그 아래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녹슨 열쇠와 낡은 일기장이 담겨 있었다. 두 친구는 숨을 고르고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이전 거주자의 절망과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쫓기고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언젠가 누군가 이 일기를 읽고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이라는 절박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민수와 호진은 그 순간 자신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았다. 두 사람은 일기의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미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 여성의 실종 사건은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로 민수의 집에서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원하는 바를 이뤄 편히 떠난 것처럼 말이다. 민수는 이 사건 이후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가 되어 그의 기억 속에 남았다.